개서야담, 조선의 사랑꾼 시리즈 제4화. 월영정의 붉은 실, 파괴의 꽃. 달이 구름 뒤로 숨은 밤이었다. 경상도 안동 땅 청량산 자락 아래 깊숙이 파고든 골짜기 하나가 있었다. 그곳은 지도에도 이름이 없었고 노인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점 지워져 가는 곳이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이끼가 바위 등을 온통 덮어버렸고 소나무들은 하늘을 향해 제멋대로 뒤틀린 채 자라나 낮에도 햇빛이 제대로 내려앉지 못했다. 그 골짜기의 가장 깊은 곳, 작은 시내가 바윗돌을 돌아 흐르는 자리에 정자 하나가 서 있었다. 사람들은 그 정자를 월영정이라 불렀다. 이 이름의 유래를 아는 이는 없었다. 다만 달이 밝은 밤이면 골짜기 아래 마을에서도 어렴풋이 보이는 그 정자의 처마 아래로 달빛이 고여 흡사 무릉덩이처럼 출렁인다는 말이 있었다. 퇴락한 기둥에는 이끼가 슬었고 마루청 사이로는 자풀이 솟아 있었으며 단청은 오랜 세월의 비바람에 씻겨 어느 색이었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낮에 그 앞을 지나치는 나무꾼들은 하나같이 발길을 서두르며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밤이 되어 달빛이 골짜기 안으로 기어들면 그 퇴락한 정자는 기이하게도 환해졌다. 마치 오래된 비단이 습기를 머금어 광택을 되찾듯 바스러질 것 같던 나무 기둥들이 달빛 속에서 묵중한 빛을 발했다. 그리고 어느 밤 처마 끝에서 흘러내리는 달빛의 각도가 딱 맞아 떨어지면 안개 속에서 한 여인의 그림자 같은 것이 난간에 기대어 서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마을 어른들은 그 소문을 입에 올리기조차 꺼렸다. 이현은 안동희 씨 판서 가문의 외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 이 판서는 당대 성리학의 종장으로 불리던 인물이었다. 퇴계 이황의 항맥을 잇는다 자부하며 평생을 수신과 제가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러하니 그 아들 이현에게도 처음 붓을 쥐어주던 날부터 몸을 다스리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라는 말이 아침 죽처럼 날마다 흘러들었다. 이현은 그 가르침을 혈관 속에 흐르는 피처럼 받아들이며 자랐다. 도포 자락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고 시선은 언제나 고요했으며 글씨 한 획에도 기운을 흐트리지 않는다는 평판을 어려서부터 얻었다. 선비들 사이에서는 그를 일러 살아있는 주자라 했다. 그러나 사람이란 무엇인가? 아무리 단단하게 다듬어진 돌이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결이 있는 법이었다. 겉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없는 것이 아니었다. 이현의 내면에도 그러한 결이 있었다. 평생토록 억눌러온 가르침과 규범과 명분의 무게 아래 꾹꾹 다져진 무언가가 그것은 때로 한밤중에 홀로 서책을 읽다가 갑작스럽게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며 이유 없는 열기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로는 걸어가는 여인의 뒷모습에 시선이 한 박자 늦게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럴 때마다 이현은 경전의 한 구절을 속으로 되새기며 그 감각을 다스렸다. 욕망이란 잡초와 같아서 베어낼수록 뿌리가 깊어진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혼담이 오가던 해 가을이었다. 아버지 이 판서가 점 찍어 둔 혼처는
같은 항맥의 선비 집안 딸이었다. 단아하고 덕스럽다는 칭찬이 자자했고 집안 어른들 사이에서는 이미 거의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현은 이상하게도 그 혼담이 결정되어 갈수록 마음속 어딘가가 자꾸 흔들렸다. 뚜렷한 이유를 댈 수 없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 당연히 가야 할 길이었다. 그러나 그 당연함이 가슴 한켠에 납덩이처럼 내려앉았다. 숨이 조금씩 짧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마음을 다스리러 산에 올랐다.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안동 인근의 산길은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을 만큼 익숙한 길이었지만 그날따라 이현의 발은 낯선 방향으로 향했다. 오솔길이 끊기고 수풀이 짙어지는 곳을 지나 안개가 발목까지 차오르는 골짜기로 접어들었을 때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소나무 숲이 머리 위로 닫히고 시냇물 소리만이 방향을 알려주는 유일한 단서였다. 해는 이미 뉘엿하게 기울어 골짜기 안에는 먼저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때 저 멀리 안개 너머로 처마의 윤곽이 나타났다. 정자는 안개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이현은 처음에 그것이 환각인 줄 알았다. 산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의 눈이 만들어낸 헛것이려니 했다. 그러나 발을 멈추고 눈을 비빈 뒤에도 정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퇴락한 기둥이 뿌연 안개 속에서 묵직하게 서 있었고 그 위로 달빛이 처음으로 구름 사이를 비집고 내려앉아 마루 위를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현이 발걸음을 멈춘 것은 정자의 모습 때문만이 아니었다. 난간 쪽이었다. 거기 누군가가 있었다. 여인은 정자의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다. 안개를 배경으로 한 그 모습은 마치 먹으로 그려낸 한 폭의 산수화처럼 보였다. 치마폭이 밤 바람에 가볍게 움직였고 아무렇게나 틀어올린 머리 위로 비녀 하나가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그녀는 위를 보고 있었다. 정확히는 달을 보고 있었다. 그 고요한 자세가, 그 무심한 눈길이 이현으로 하여금 자신이 오랜 시간 어딘가에서 이 장면을 기다려왔던 것만 같은 기이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길을 잃은 것이냐, 아니면 운명을 찾아온 것이냐. 목소리가 먼저였다. 여인이 몸을 돌리기도 전에 목소리가 안개를 타고 흘러왔다. 낮지도 높지도 않은 그러나 기이하게도 뼛속까지 스며드는 목소리였다. 이현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발바닥이 땅에 붙어버린 것 같은 감각을 느꼈다. 어떤 경전 구절도, 어떤 스승의 가르침도 그 순간만큼은 그의 머릿속에서 찾아지지 않았다. 여인이 천천히 이현 쪽으로 몸을 돌렸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 위에 고였다. 그것은 아름다움이라는 말로 설명이 다 되지 않는 얼굴이었다. 세상의 기준으로 빚어진 아름다움이 아니라 어딘가 다른 시간과 다른 차원에서 걸어 나온 듯한 현실의 비다레에서는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얼굴이었다. 살결은 달빛을 머금어 창백하다 못해 반투명해 보였고 눈 아래로 그려진 그림자는 깊고 서늘했다. 살짝 흐트러진 저고리 깃 사이로 드러난 목덜미에서는 조각가가 정성 들여 다듬은 옥의 능선처럼 부드럽게 굽어 있었다.
이현은 시선을 돌렸다. 돌려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 보고 있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여인의 이름은 설화였다. 이현은 고개를 수그리고 예를 갖추어 말했다. 산에서 길을 잃었노라고, 잠시 신뢰를 범했으니 곧 떠나겠노라고.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평생을 갈고 닦은 자기 절제가 그 순간에도 가까스로 외형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설화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마루에서 내려와 이현 쪽으로 걸어왔다. 걸음거리는 소리가 없었다. 마치 달빛이 이동하는 것처럼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움직임을 포착할 수 없는 그런 걸음이었다. 그녀가 가까워질수록 이현의 코끝에 어떤 향기가 스며들었다. 침향의 깊고 무거운 향과 그 아래 깔린 살냄새의 따뜻하고도 달콤한 향기가 뒤섞인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향로에서도 피워낼 수 없는 채취였다. 그 향기가 이현의 이성의 가장자리를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설화가 이현의 바로 앞에 멈추어 섰다. 그녀의 눈이 이현의 얼굴을 찬찬히 훑었다. 서늘하고 고요한 눈이었지만 그 안 어딘가에는 오랜 시간 꺼지지 않고 타오른 불씨 같은 것이 남아 있었다. 이현은 그 시선 아래에서 이상하게도 발가벗겨지는 기분을 느꼈다. 도포도, 학식도, 가문의 이름도 아무것도 그를 가려주지 못하는 것 같았다. 선비님의 눈은 거짓을 말하나 코끝에 맺힌 땀방울은 진실을 말하시는군요. 그 한마디가 이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자신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가을 밤의 산속이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설화의 손가락이 허공을 가르더니 이현의 손등 위를 아주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다. 얼음처럼 차가운 감촉이었다. 그러나 그 차가움은 이현의 몸 깊은 곳에서 역설적으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마치 얼어붙은 강 아래에서 물이 흐르듯이. 이현은 그 밤 설화의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훗날 그가 그 순간을 어떻게 기억했는지는 알 수 없다. 스스로 발을 뗀 것인지, 발이 저절로 움직인 것인지.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그 문지방을 넘는 순간 평생을 쌓아온 어떤 단단한 것이 소리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 켜지지 않았다. 달빛만이 창호지를 통해 스며들어 방 안을 희붐하게 밝혔다. 그 빛은 사물의 형태를 또렷이 드러내지 않고 모든 것의 윤곽을 부드럽게 뭉개놓는 현실과 꿈의 경계를 허무는 그런 빛이었다. 이현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로 방 안에 서 있었다. 설화는 그의 앞에서 천천히 옷고름을 풀었다. 서거기는 옷감 소리가 방 안의 정적 속으로 퍼져나갔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이현의 귀에는 천둥 소리만큼이나 크게 울렸다. 겹겹이 둘러진 옷감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달빛 속에서 설화의 속살이 마치 꽃봉오리가 열리듯 드러났다. 창백하면서도 빛을 머금은 이 세상의 어느 도화지에도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빛깔 앞에서 이현은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반듯하게 살아온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경전을 읽을 때도
붓을 들어 글씨를 쓸 때도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 손이. 이현은 자신의 손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손이 설화의 허리를 향해 뻗어 나가는 것을 보았다. 막을 수 없었다. 아니, 막으려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이후의 일은 이현이 그토록 오래 외면해 온 자신의 가장 깊은 본성이 마침내 그 봉인을 스스로 깨뜨리는 과정이었다. 설화의 살결은 비단보다 부드러웠다. 그것은 비유가 아니었다. 이현은 평생 그토록 부드러운 것을 손 안에 담아본 적이 없었다. 수십 년 동안 책장을 넘기고 붓을 놀리며 단련된 그의 손가락 끝이 처음으로 전혀 다른 종류의 언어를 읽기 시작했다. 피부 위에 새겨진 어떤 경전에도 적혀 있지 않은 언어를. 설화는 그의 손길 아래서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그 떨림이 이현에게 전해졌다. 두 사람의 몸 사이에서 일어나는 열기는 가을 산속의 차가운 공기를 순식간에 밀어냈다. 그날 밤의 시간은 길었다. 아니, 길었는지 짧았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이라는 것이 사라진 것 같았다. 이현은 그 밤 처음으로 몸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정신이 깃드는 그릇이나 수신의 대상이 아닌 그 자체로 살아 숨쉬고 느끼고 반응하는 하나의 온전한 세계로서의 몸을. 설화의 신음은 깊은 밤 숲속을 울렸다. 이현의 숨소리는 그 사이사이를 채웠다. 둘이 한 덩어리가 되어 만들어낸 소리와 온기와 움직임은 수백 년 동안 아무것도 품어본 적 없는 그 낡은 정자의 나무 기둥들 속으로 스며들었다. 두 사람의 땀이 섞이고 타액이 섞이고 숨결이 뒤엉켰다. 설화의 머리카락이 이현의 얼굴 위로 드리워졌을 때 그는 눈을 감았다. 냄새가 났다. 그 특유의 침향과 살냄새가 뒤섞인 향기가 이제는 그의 코끝에서가 아니라 그의 몸 안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그것이 자신의 것인지 설화의 것인지 더 이상 구별할 수 없었다. 그 경계가 사라졌을 때 이현은 어떤 거대한 자유의 감각을 맛보았다. 평생을 조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단 한 번 완전히 풀려나는 그 감각을. 그것은 쾌락이었다. 그러나 단순한 쾌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반역이었다. 평생 자신 위에 올려놓은 모든 이름과 가르침과 기대에 대한 온몸으로 행하는 침묵의 반역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슬픔이었다. 이토록 당연한 것을, 이토록 살아있는 것을 자신이 왜 이토록 오래 가두어 두었는가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대한 깊고 아득한 슬픔이었다. 밤이 가장 깊어지는 시각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누워 있었다. 설화의 호흡은 잠든 사람처럼 고요했고 이현의 눈은 반쯤 뜬 채로 창호지 위에 드리운 달빛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몸 안의 불길은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남은 여열이 전신을 부드럽게 감쌌다. 이현은 그 감각이 매우 낯설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서도 이 낯설미 사실은 자신이 가장 오래 그리워해 온 무언가라는 것도 어렴풋이 느꼈다. 설화의 숨소리가 바뀌었다. 잠든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래 침묵했다.
창밖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와 시냇물이 바윗돌 사이를 흘러가는 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웠다. 그리고 마침내 설화가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까의 매혹적인 울림 대신 오래 가라앉은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오랜 세월의 피로와 원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한 어떤 그리움이 뒤섞인 그 목소리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은 채 단지 이 정자에 대해, 이 골짜기에 대해, 달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현은 들었다. 평생 누군가의 말을 그토록 온전히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날 밤 경전 속 어디에서도 배운 적 없는 방식으로 한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지식보다 더 본질적인 삶의 방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슴 어딘가에서 조심스럽게 키웠다. 환희와 고요가 교차하는 그 시각, 이현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설화의 왼쪽 발목이었다. 달빛이 이불 끝을 비추는 각도에서 발목에 묶인 실 하나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붉은색이었다. 아주 짙고 선명한 붉은색으로 색이 바래거나 끊어진 곳 없이 팽팽하게 묶여 있었다. 그 실은 발목에서 시작해 방바닥을 지나 벽 아래 작은 구멍으로 이어졌고 구멍 너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현이 그 실에 대해 물었을 때 설화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달빛 아래 그 눈동자에 번진 것은 슬픔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슬픔과는 결이 달랐다. 너무 오래된 슬픔이었다. 눈물로도 다 씻어낼 수 없을 만큼 너무 깊고 너무 오래된. 설화는 천천히 그 실에 대해 말했다. 그것이 자신을 이 세상에 붙들어 두는 마지막 인연의 줄이라고. 그것이 끊어지는 날, 자신은 비로소 이 정자를, 이 골짜기를, 이 기나긴 기다림을 끝낼 수 있다고. 이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진심이었는지, 혹은 그 밤의 열기와 감각이 그의 판단력을 완전히 녹여버린 것인지, 이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그는 허리춤에서 단도를 꺼냈다. 차갑고 가느다란 칼날이 달빛 속에서 잠깐 번쩍였다. 그리고 내려쳤다. 실이 끊어지는 소리는 아주 작았다. 그러나 그 직후에 일어난 일들은 작지 않았다. 처음에는 바람이었다. 창문이 닫혀 있었음에도 방 안 가득 바람이 일었다. 촛불이 켜져 있지 않았음에도 빛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설화가 이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원망도 아니었고 감사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무언가를 마침내 손에 쥐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평화와 슬픔이 한꺼번에 담긴 이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온전히 번역되지 않는 그 눈빛이.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다. 달빛이 물러나는 것처럼 그녀의 살결에서 빛이 빠져나갔다. 팽팽하던 피부가 주름지기 시작했고 검고 풍성하던 머리카락이 서리빨처럼 하얗게 변해갔다. 이현은 물러서지 않았다. 물러설 수 없었던 것인지 물러서지 않으려 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변해가는 설화의 얼굴을 끝까지 바라보았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은 이러했다.
설화는 사람이 아니었다. 혹은 한때는 사람이었으나 오래전에 이미 사람의 자리를 떠난 존재였다. 그녀는 수백 년 전 이 가문의 여식으로 태어나 원한을 품은 채 이 골짜기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 원한이 너무 깊고 강렬하여 그녀의 혼은 이 세상을 떠나지 못했고, 가문의 어른들이 봉인 결계를 쳐서 그 혼을 이 정자에 묶어두었다. 붉은 실은 그 봉인의 물리적 형태였다. 이현이 그 실을 끄는 것은 봉인을 푼 것이었다. 설화의 몸은 재가 되었다. 바람도 없이 흩어지는 재였다. 이현의 손바닥 위로, 마루 위로, 달빛 속으로 조용히 흩어졌다. 그리고 재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남은 것은 끊어진 붉은 실 한 토막뿐이었다. 이현은 그것을 손에 쥐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어마어마한 정적이 그 방 안 가득 내려앉았다.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서 이현을 발견했다. 그는 폐허가 된 정자의 마루 위에 앉아 있었다. 도포는 찢겨 있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으며 눈빛은 먼 곳을 향해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다. 손에는 붉은 실 한 토막이 쥐어져 있었다.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름을 불러도, 아버지의 이름을 대어도 반응이 없었다. 마치 이현이라는 사람의 안에서 이현이라는 사람이 빠져나간 것처럼 그저 온기가 있는 빈 그릇 하나가 마루 위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 이 판서가 직접 찾아왔다. 안동에서 손꼽히는 어른들이 찾아와 귀를 잡아당기고 긍을 두드리며 이름을 불렀다.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도 했고 의원을 데려와 진맥을 잡기도 했다. 그러나 이현은 돌아오지 않았다. 몸은 그 자리에 있었으나 그가 평생을 갈고 닦아 쌓아온 이현이라는 사람은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것 같았다. 혼담은 자연히 파기되었다. 가문의 이름은 흔들렸고 아버지, 이 판서는 그 후 몇 해를 더 살다 세상을 떴다. 사람들은 이현이 산에서 귀신을 만났다고도 했고 마음의 병이 깊어진 것이라고도 했다. 어떤 이는 그가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현 자신은 달랐다. 그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말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 말은 예전의 것이 아니었다. 경전을 논하지 않았다. 학문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달에 대해서만, 달빛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달이 어떻게 기울고 차는지, 달빛이 이슬과 만나면 어떤 빛깔이 되는지, 달이 안개를 만날 때 어떤 소리가 나는 것 같은지를, 그리고 매일 밤 정자터에 나가 달을 향해 낮은 소리로 무언가를 불렀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연가를 부른다고 했다.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곡조도 낯선 것이었다. 그러나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은 그 소리를 한 번 들으면 쉽게 잊히지 않는다고 했다. 가슴 어딘가가 조이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풀리는 것 같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소리라고. 이현은 그 자리에서 노인이 되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수십 번을 지나갔다.
그의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등이 굽어가는 동안에도 그는 달 밝은 밤이면 정자터에 나가 앉았다. 그리고 끊어진 붉은 실을 손안에 쥔 채 달을 향해 연가를 불렀다. 기이한 소문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끊이지 않았다. 달이 특별히 밝은 밤이면 폐허가 된 정자터에서 두 남녀의 그림자가 서로 엉켜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림자의 움직임은 느리고 고요했다. 급하지 않았다. 세상의 시간 바깥에 있는 존재들처럼 서두름이 없었다. 그리고 달이 구름 뒤로 숨으면 그림자도 함께 사라졌다. 목격한 이들 중 어떤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것은 무서운 것이 아니었다고. 애처로운 것도 아니었다고. 그저 아주 오래되고 아주 깊어서 이제는 슬픔인지 기쁨인지조차 구별되지 않는 어떤 것이었다고. 게서야담의 기록자는 이 이야기를 옮겨 적은 끝에 짧은 평을 남겼다. 돌을 닦는 것은 평생의 공이나 정에 무너지는 것은 찰나의 숨결이다. 그러나 어찌 무너짐만을 탓할 것인가. 평생을 쌓았으되 한순간에 흩어지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처음부터 쌓아서는 안 될 것을 쌓은 것인지도 모른다. 인간의 몸이란 결국 뜨거운 피가 흐르는 가죽 부대에 불과하니 달빛 아래 비단 속살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도가 아니라 그 앞에서 스스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도일지도 모른다 하여 이 어리석고도 처연한 이야기를 삼가 여기에 적는다. 본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담의 형식을 빌려 억눌린 인간의 본성과 금기된 감정의 탐닉을 극화한 것입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댓글로 감상을 주시면 다음 편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